오늘의 테마, 일본 하면은 섬나라다 보니까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획이라든가 해상자위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많이들 얘기를 해요. 바다와 하늘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한 전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덜 맞춰지는 게 일본 육상자위대예요. 오늘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무기, 그 중에서도 지상전의 왕자를 할 수 있는 일본의 전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인 1954년 방위성과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창설한 일본은 어쩌면 홋카이도로 몰려올지도 모르는 소련을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M47 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소련의 위협이 제일 심했던 건 유럽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M47 전차를 유럽의 우방국, 프랑스라든가 서독, 스페인 이런 데들에 먼저 공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탱크를 직접 개발했던 나라 아니냐. 그래서 1955년부터 주력 전차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61식인데 61식이라는 숫자는 1961년에 배치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평가가 참 안 좋았어요. 벤치마킹 대상인 M47, M48과 특히나 수시로 비교되다 보니까 이 포를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이미 50년대 되면은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를 한데 모은 개념이 대부분의 나라 전차에 도입이 돼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의 기술로 어떻게든 하려다 보니까 엔진은 뒤에 있고 변속기는 앞에 있는 이런 분리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변속기가 앞에 있죠? 그러면 이 변속기를 고치려면은 앞에 뚜껑을 따야 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앞에 뚜껑이 실은 정면 장갑이에요. 제일 튼튼해야 될 텐데 거기를 볼트로 마감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안 뚫렸어도 볼트가 부러지거나 그래가지고 맞아서 앞에 장갑이 떡 하고 열리거나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또 웃기는 게 배치가 시작될 무렵이 다른 나라들은 제2세대 전차 개발을 끝냈거나 거의 끝내기 직전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61식은 아주 전형적인 1세대 전차. 등장과 동시에 구형이 된 건데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61식 전차가 일단은 장갑이 그 당시 기준으로도 얇아요. 왜냐? 무게가 35톤이라 셔먼 전차 정도? 또 덩치에 비해서 폭이 좁아요. 이게 왜 폭이 좁냐? 전차를 이제 철도로 수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일본의 철도는 협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도 그 철도 차량 폭에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좁아지죠. 그러면은 무게도 한계가 생기고 무게가 한계가 있으니까 장갑도 두껍게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난감한 물건이었어요. 참. 자, 1970년대 2세대 전차인 74식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소련 전차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통들 보면은 땅에 닿은 어떤 보기륜이 있고 그 위에 또 작은 박힌 종륜이 몇 개씩 있고 이런 방식인데 74식은 종륜을 없애가지고 큰 보기륜 5개만 있는 당시의 소련 전차를 방불케 하는 차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서스펜션이 우리나라의 T1 같이 차체의 높이를 앞뒤로 낮출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포는 당시에 거의 어떤 서방 국가들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105mm 강선포, 주행속도 53km, 기동 가능거리 300km 등등. 이게 2세대 주력 전차 중에서는 나름 발달된 2세대 전차였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7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소련은 이제 좀 있던 T-72를 내놓은 판인데 74식은 아무래도 T-72에게 당하기는 조금 떨어지죠. 그렇긴 해도 적어도 일본 본토 방어용으로 74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차였어요. 그리고 숫자도 많습니다. 1988년까지 900여 대를 만들었어요. 일본이 제3세대 주력 전차로 90식 전차를 개발은 했는데 양산이 생각보다 지체되면서 일본의 주력 전차로 꽤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를 대체할 10식 전차가 배치되면서 빠르게 퇴역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74식 전차의 경우는 이걸 사고 처리반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구식 전차들이 종종 많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2011년 3월 20일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뒤에 잔해 처리를 위해서 74식 전차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왜냐? 적은 없지만 앞에 이 불도저 3날 도저 블레이드를 딱 달고 이 불도저 같이 쓴 거예요. 74식 전차는 양압 장치가 있어가지고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본은 이제 제3세대 전차를 1976년에 시작은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88 전차 계획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 전차가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90식 전차가 됩니다. 이때 처음에는 자국에서 만든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86년까지 시험평가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자국산 주포의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제품에 독일 라인메탈사의 120mm 활강포를 바꿔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참을 연구 개발을 해서 1990년부터는 90식 전차라는 이름으로 실전 배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차예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했어요. 서방 측의 주력 전차로는 최초로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엔진도 굉장했어요. 1500마력. 이게 50톤 무게의 1500마력이면 정말 헐헐 날아다닙니다. 스펙은 굉장히 좋았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게가 50.2톤이다 보니까 그 동시대의 3세대 주력 전차에서는 가벼운 편이에요. 사실은 K1보다 가벼워요. 그러나 문제, 일본의 실정에는 무거운 거였어요. 이것도 사실 이 시기쯤 되면 일본은 철도를 이용해서 전차를 수송하겠다, 이 꿈은 포기를 합니다. 워낙 철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트레일러 숫자도 모자라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땅이 넓고 도로나 교량 규격이 비교적 잘 갖춰진 홋카이도에서만 씁니다. 대부분을.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비싸요. 일본 무기는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순전히 일본 내수에서 조달하고 끝이에요. 이래서 1990년 최초 도입 당시에 한 대에 무려 13억 엔. 그때 환율로 해도 100억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지금 물가로 한 14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로 비싼 거냐? 90년 기준으로는 같은 다른 나라 3세대 주력 전차의 거의 2배 값이었어요. 진짜. 다만 그래도 일본이 단가 절감을 굉장히 애를 써서 생산이 끝날 때쯤인 2008년에 되면은 대당 가격이 약 8억 엔. 그 시절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새로 만든 어떤 주력 전차들과 비교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2010년 일본은 새로운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를 실전 배치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90식은 정말 홋카이도에서 쓰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대신에 10식 전차라는 별도의 전차 개발을 추진합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홋카이도 지역의 긴장은 많이 완화됐지만 반대로 중국이 커지면서 큐슈나 오키나와 등 남쪽에 더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니까 이런 지역들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가볍고 기동성 좋은 전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게가 갑자기 확 다시 가벼워졌어요. 무게 40톤. 무려 10톤이나 더 가볍습니다. 90식보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1200마력으로 줄이고도 기동성은 90식하고 맞먹는 최고시속 70km. 그리고 공격력은 90식과 동일한 120mm 44구경 활강포. 정말 가볍고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 경전차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 정면 방어력은 90식과 맞먹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그런데 측면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근데 물론 일본도 이런 약점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나름 대책을 강구는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40톤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진짜 전투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타이밍이 오면은 증가장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장갑을 다 붙이면은 48톤까지 무게가 늘어납니다. 가격은 대당 110억 원, 우리 돈으로 10억 엔이 넘긴 하는데 사실 K2 흑표만 해도 90억 원 정도로 제법 비싼 편이고 M1A2도 처음엔 7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올라서 뭐 거의 한 100억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싸다 쳐도 뭐 눈이 튀어나오고 비싼 건 아닌 거죠. 참고로 2013년 12월에 일본이 발표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르면 전차의 숫자는 300대로 다 줄입니다. 이래서 90식은 200대로 줄어들고 10식은 일단 100대. 소량 생산해서 일본 내에서만 운용할 일본 맞춤식 전차인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왔어요. 문제는 없나요? 없으면 일본 전차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제대로 구겼어요. 2015년 8월 18일 일반인이 관람 중인 후지 종합 화력 연습 중에 궤도가 풀러서 벗겨져요. 궤도가 벗겨졌을 뿐 아니라 그 벗겨진 궤도에 맞으면서 측면 사이드 스커트, 즉 차체 측면을 덮는 장갑이 막 구겨져 버렸어요. 물론 사이드 스커트는 얇아요. 얇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궤도에 맞아서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리는 건 좀 너무하죠. 그렇다면 일본 우리 전차 개발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 페이스에 맞춰 가자. 솔직히 말해서 전차는 우리가 이제 일본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